안녕하세요. 자, 다들 방학 때지만은 분주하게 방학을 아마 보내고 계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고려대학교 방문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체험 강의에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아마 혹시 준비한 프린트물 보셨어요? 내용이 없죠? 별로? 글씨 몇 잘 없고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림도 조금 있고요. 근데 내용이 아마 오해하는 강의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텍스트가 많이 있고 안에 내용들이 많이 담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경영학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경영학이 뭔지 궁금한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경영학은 조금 아니고 다른 또 전공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어가지고 미리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정해진 내용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이 있는 질문을 좀 하시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답을 드리려고 일부러 강의안을 보면은 내용은 굉장히 많이 빈 공간이 많습니다. 그 빈 공간은 오늘 아마 강의를 내용을 통해서 제 입을 통해 가지고 아마 전달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해당되는 내용들을 한번 조금 적으시면서 하셔도 좋고요. 일단은 그냥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를 그때그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답을 또 드리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답은 정답은 아니에요. 세상에는 딱 정해진 답, 맞는 답이 꼭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뭐 자연과학에서는 법칙, 수학 공식, 뭐 수학 문제 풀 때 답이 딱 하나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우리들이 접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일단은 문제를 정의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법들도 다양할 수 있고 제시하는 답도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수업을 들어보면은 내가 수학, 과학은 굉장히 잘하는데 국어라든지 이런 쪽이 약하다 그런 분들 좀 있지 않으세요? 나는 수학, 과학은 항상 자신 있는데 뭐 국어나 아니면은 역사나 이런 쪽은 왠지 내가 찍은 답이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있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야에서는 학교에서 치는 시험에는 답이 하나가 있는 경우들이 다 답이 있죠. 하지만은 그 답이 어떤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가지고는 꼭 그 답이 아닌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하나의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경영학은 실질적으로 정답이 하나만 딱 있으면은 그 사람이 다 돈 벌고 나쁜 사람들은 돈을 다 못 벌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다양한 업종의 기업체들이 있고요, 사업체들이 있고요, 규모도 다양하고 큰 기업도 있고 작은 기업도 있고 개인 기업도 있고 뭐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러고 규모도 하고 있는 사업의 지역에 있어 차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진짜 복잡을 하고 다양한 문제가 있고 다양한 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그런 답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질문이 많은 그런 분들은 경영학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예. 문제를 한번 자기가 내보고 거기에 맞는 답을 찾아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도 이거 의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조금 더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많이 익숙한 거 있잖아. 육하 원칙. 뭐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뭐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은 누가가 나오죠. 누가가 나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왜가 맨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하는 거고 뭐 시간 관련한 거죠. 누가 하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경우는 사람일 수도 있고 꼭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 같은 경우도 개인 회사들도 있고 법인격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 누가가 되는 거고 언제 시간을 보고 하는 건데 시간은 현재 시간도 있고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잖아요. 많은 경우는 과거를 보고 과거가 현재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또 미래를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특정한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지, 그리고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한 시간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디서라는 거는 공간적으로 봤을 때 특정 지역, 뭐 단위가 있을 수 있죠. 지역에서, 동네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경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로 친다면 구 단위, 뭐 시 단위, 아니면은 전국 단위, 아니면 아시아라는 뭐 이런 컨티넨트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글로벌로 할 수도 있고요. 뭐 향후에는 우주까지 만약 나간다면 그 범위가 굉장히 많이 넓어질 수 있을 거고, 무엇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업종이에요. 뭐 제조업도 있을 수 있고 서비스업도 있을 수 있고, 제조업 내에서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B2C라고 이야기한 비즈니스 투 컨슈머라고 하는 그런 업종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아이시스 같은 이런 생수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 회사, 이런 이제 B2C도 있지만, 반면에 구매하는 대상이 이런 소비자가 아닌 이제 기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원자재나 중간재 같은 경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운영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같은 뭐 커피 전문점도 똑같은 커피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절차를 똑같이 거쳐가지고 같은 기계를 써가지고 커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커피도 압력으로 하는 커피가 있고 드립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왜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냐는 것부터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누가 좀 이따 나오고요. 먼저 나오는 게 왜가 먼저 나옵니다. 이유는 보시면 압니다. 왜 그러느냐? 저희가 경영학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말 한자어로 쓰면 경영학이라고 쓰고요. 또 경영이라고도 쓰죠. 근데 이제 만약 영문으로 쓴다면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뭔가를 내가 잘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administration이라는 또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순서대로 잘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공 중에는 administrati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전공들이 경영학과 말고도 있습니다. 어떤 과가 있죠? 정치 외교. 정치 외교는 political science 또는 international politics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administration은 안 들어가요. 행정학 맞죠? 행정학. 행정이 뭐예요? 행정학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public administration입니다. 공공 분야에서의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경영학을 소개할 때는 왜라는 질문을 먼저 시작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경영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크게 봤을 때는 경영을 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 경영하는 방식, 조직 같은 경우가 다 바뀌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왜 그러면 경영을 하느냐?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소위 말하는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조직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소위 말하는 이제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세상에 있는 조직 중에서는 비영리인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게 이제 정부 또는 공공기관 같은데요. 그래서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공 분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 쪽으로 왔을 때도 기업들이 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기관인데요. 그 중에는 이제 비영리 기관들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기관 같은 경우도 있지만요. 맨 밑에 가시면은 가끔 들어보시죠. 무슨 재단법인이다. 무슨 사단법인이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이 있어요.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이제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목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외에 더 다른 종류의 목적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혹시 그 자원봉사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있는 분 있어요? 나는 짬짬이 여기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사람 사는 가게, 뭐 굿네이버스, 아니면 종교기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데에서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법인이 추구하는 특정한 목적, 뭐 특정 경우에는 우리 종교를 전파를 하겠다 이런 데도 있고요. 아니면은 약간 어려운 뭐 어린 아이들을 돕겠다라는 경우도 있고요.
연세가 많으신 그런 어르신들을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겠다. 이런 종류의 이제 비영리 기관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경영학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부분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기관들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하느냐라는 데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영리 추구라는 건 뭐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이익을 낸다라는 거는 뭐에서 뭐를 빼면은 이익이 남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를 많이 드는 앞에 있는 거 가지고 예를 드는데요. 저희가 이런 생수를 판매를 한다. 그러면 이 아이시스 8.0이라는 생수가 GS25에 가면 아마 지금 800원이나 9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시스를 하나 딱 팔면은 저한테 수입이 800원이 들어와죠. 저라는 거는 여기서는 GS25예요. 근데 GS25에서 800원의 수입이 발생을 하는데 그 800원의 수입을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원가가 있죠. 제가 만약에 GS25다 그러면은 이 아이시스 8.0을 롯데 음료에서 500원에 만약에 사왔다. 그럼 800원에서 500원 빼면 300원이 남는 거죠. 근데 저는 물만 먹고 사느냐? 그게 아니죠. 가게도 있어야 되고 임대료도 내야 되고 전기값도 내야 되고 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면은 종업원도 있을 수 있고 급여도 줘야 되고 그와 같은 모든 비용을 빼고 난 차액이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익을 이제 추구하는 이제 영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을 할 때 있어가지고 왜 하느냐, 뭐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내가 얼마만큼 훌륭한 경영자냐라는 걸 아주 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기업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으면 제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경영자, 소위 말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경영자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있다가 이제 시간이라는 이제 언제라는 걸 하게 되면 이익을 오늘만 내고 기업이 끝나는 건 아니죠. 기업은 영속적으로 오랫동안 계속 존재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들은 전혀 이익을 현재 내지 못하고 있는데 해당 기업들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글로벌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큰 회사가 이제 구글인데요. 이제 구글 또는 애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구글이라는 회사는 회사를 설립하고 준비 땅 해서 오늘부터 우리 회사 돌아갑니다. 지금 이제 구글은 알파벳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홀딩 컴퍼니로 바뀌었는데요. 준비 땅 해가지고 한 5년 정도는 계속 이익을 못 냈어요. 왜? 연구 개발할 것도 많고 새로운 제품들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시장을 내가 가서 서비스를 판다고 그런다고 바로 소비자들이 제 제품을 서비스를 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서 충분한 수입이 없어서 소위 말하는 손실을 내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간 다음부터는 이제 수입이 늘어나면서 비용들을 유지를 해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업종도 있지만은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인 업종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상에 나와 있는 상품 중에서 상품이 딱 출시해서 얼마 못 팔고 딱 문을 닫는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탕후루는 왜 얼마 못 팔고 딱 끝날 것 같으세요? 그럴 수 있죠. 한때 인기가 있었으나 인기가 시들해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인기 있어가지고 먹고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나는 그걸 하지 않아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탕후루가 중국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후식으로 자리를 잡았고 지금도 열심히 팔리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탕후루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한국에서만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이 영속성이 없이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다른 시장에 가서 탕후루 사업을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탕후루를 판매하면서 수입하고 비용에서 이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혹시 겨울방학 동안에
극장에 가서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가장 최근에 내가 극장 가서 본 영화는 뭐가 있나? 아쿠아맨. 오, 대표적인 게 영화 같은 경우예요. 물론 영화도 제작을 하고 배급하는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지만 상품이 딱 남았어. 영화라는 상품이 나와가지고 영화는 진짜 호응이 없으면은 잘못하면 일주일 만에 극장에서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OTT 같은 데 가서 지속적으로 영화가 틀어지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포스트 그 시장이 열리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극장에 가서 보는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품의 주기가 짧은 상품이기도 해요. 이런 특수한 상품들도 세상에는 존재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들이 영속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언제까지만 요 사업을 하고 딱 정리를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Special Purpose Company 그래가지고 이제 SPC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특정 목적 법인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월드컵을 내가 운영을 하겠다. 아니면 올림픽을 하겠다. 이번에 엑스포 같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뭐 2030년도 엑스포를 내가 하겠다는데 그걸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은 딱 엑스포까지 하고 종료한 다음에는 청산을 하는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업은 영속적으로 영리 활동을 하려고 하지만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런 특수 목적법인 같이 단기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일반적인 예를 들자면은 하나는 보통 이야기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있어요. 제가 회사가 되는 거예요. 저 혼자 제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랑 같이 오랫동안 산 저희 둘째 딸 같은 경우는 털실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뭐 유튜브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법인을 만들지 않고 그냥 개인 사업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규모가 커지면은 개인 사업자로 하면서 또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규모가 좀 더 커지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자본을 확보를 해가지고 큰 규모의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개인 사업자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이거를 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법인을 만들죠.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이 의사결정하는 것은 기준이 뭐냐? 정해진 법에 따라 가지고 특정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격체를 만드는 거예요. 가공의 의사결정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법인이라는 거는 개인,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를 부여받은 기관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주주들을 막 모아가지고 하고 있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가 이런 대표적인 법인의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이제 지분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해가지고 주식을 발행을 해서 주주를 모으는 게 아니라 몇 명의 동업자들이 우리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하자. 그런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반반 그러니까 50대 50으로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대신 회사가 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한적으로 지자. 그래서 유한 회사라는 경우, 리미티드 컴퍼니라는 경우로 해서 법인을 또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영리를 추구하지만은 공공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공항공사 같은 경우죠. 여러분들 뭐 인천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이라든지 뭐 혹시 지방에서 오신 분 계세요? 나 제일 멀리서 왔다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 순천에서 하면 KTX 타고 오세요? 아니면 차로? KTX 타고. KTX 같은 경우, 코레일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공기업이죠. 옛날에는 대한철도공사라고는 이름이 있었죠. 이름 바꿨죠. 코레일로 바꿨죠. 공기업은 그 기업의 주주가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주인인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공기업도 100% 정부가 주인이 아니고 정부와 민간이 나눠서 주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데가 여기 오늘 지하철 대부분 타고 오셨죠? 지하철 타고 올 때 뭐로 결제하셨어요? 티머니를 하고 있는 회사가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와 LG CNS가 대주주인 반공공 회사기도 해요.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 가지고 민간 기업 또는 공기업 같은 식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리 추구 성향이 더 강하고요. 반면에 공기업 같은 경우는
꼭 돈만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목적이 있죠. 티머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서울 시민들이 아니면 서울 근처에 사는 시민들이 편하게 이런 대중교통을 쓸 수 있게 대중결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어디 가나 항상 될 수 있고 호환이 잘 되고 그리고 고장 안 나고 서비스 장애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하면서 이익도 내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나 정부 기관들이 대부분 대주주인 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상장되어 있는 민간 기업이나 지분의 상당 부분이 이제 공공에서 또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은행 같은 경우도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다 민간인이 주주인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공공 부분이 일정 부분의 또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완전히 100% 민간으로 운영되는 기업부터 일부 주주가 이제 공공, 정부나 아니면은 지자체나 아니면은 그 외에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쪽이 주인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사회적 기업. 아까 말씀드린 사단법인이 아니라 회사예요. 회사인데 목적은 기업이죠. 영리를 추구하나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안동에 가면 구름회라고 한옥 호텔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옥을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이제 숙박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전주에 가면 더 많은 이제 한옥 호텔 숙소들이 있죠. 근데 구름회라는 경우는 이제 기업이에요.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이지만은 한옥을 보존하고 한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미를 많은 분들한테 경험을 해주기 위해 가지고 한옥 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목적은 나는 그거 해가지고 큰 돈을 벌겠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한옥에서는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는데 한옥이라는 데 와가지고 한 번씩 하루 자고 이틀 자면서 한옥의 이런 좋은 점들을 한번 경험할 수 있다. 그런 경험을 많이 전파를 하려고 만든 기업이라요. 사실 사회적 기업은 특별하게 현재 이렇게 딱 분류를 해서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은 그 회사의 목적 자체가 영리 외에도 다른 종류의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한 2010년을 지나면서는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도 이런 종류의 사회적 기업들, 소규모 동네에서 하고 있는 카페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조그만 외진데에서 있는 비누 만드는 그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소규모의 그리고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협력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경영학은 첫 번째 하는 질문은 경영을 하는 주체가 왜 하느냐. 많은 경우는 영속적인 이익을 내려고 하고 있지만 꼭 돈만 벌려고, 돈만 죽으려고 벌려고 하는 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가지고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왜라는 거는 조금 더 이제 큰 단위로 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요즘 그 ESG라는 말을 많이 듣는 경우 많죠. 지면이나 뉴스나 아니면 아마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나요? 당연히 이제 ESG는 환경과 그리고 사회 관련 지배구조,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인데요. 이제 환경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데 너무나 환경에 피해를 많이 주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아주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이제 산업 발전 단계가 좀 떨어졌을 때는 특정 기업들이 공장을 막 돌린 다음에 폐수를 무단으로 방출을 해가지고 이제 강이 오염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도 가끔 그런 일들이 있죠.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환경을 해치는 거예요. 물론 환경을 해치는데 이걸 법적으로 다 규제를 합니다. 최대한. 그래서 환경에 유해한 활동을 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은 해당되는 국가의 법에 따라 가지고 일단 심판을 받죠. 하지만 해당되는 국가에서 법을 그렇게 강하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직 경제 발전 단계가 좀 떨어지는 나라들 있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보다 국민 1인당 국민 소득이 떨어지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당장 우리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하기 힘든데 언제 이 환경까지 신경을 써. 예를 들어서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죠. 뭐 아마존에 있는 뭐 밀림이 타들어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팜유 농장 때문에 인도네시아 이제 밀림이 이제 막 없어지고 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정부나 해당되는 정부나 이런 데서 규제를 하지 못하더라도 전체 글로벌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기업들이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래도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아니면 환경에 좀 더 환경 보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도 기업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환경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는 유엔에서는 벌써 1990년대 말부터 해서 전략적인 개발 목표라는 거를 정했죠. Strategic Development Goals라고 그래가지고 SDG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기업 활동하면서 이런 걸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방출은 최대한 기준치보다도 법적 기준치보다도 더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목표를 잡고 기업을 운영할 때 그 목표에 맞추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RE100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Renewable Energy 100. 우리가 에너지원을 쓰는데 그 에너지원이 어디서 오느냐? 저희가 전기를 딱 쓰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휴대폰 다 충전을 했겠죠. 그런데 그 에너지원이 과연 순환 에너지로 오느냐? 예를 들어서 풍력이냐? 아니면 수력이냐? 아니면 태양열 같이 순환하는 에너지를 쓸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고 탄소를 베이스로 해서 가스를 쓰거나 아니면 기름을 태워가지고 이 에너지를 공급을 하냐는 건데 그래서 RE100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만 해도 이거 해야 되는 거다라고 그랬는데 현재 최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유럽에서 중간재를 사고 팔고 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RE100 같은 경우가 이제는 거진 꼭 해야 되는 숙제처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면은 한국에서 이제 생산 시설을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순환 에너지가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한 20%가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공장을 운영을 한다. 뭐 삼성전자에서 근데 해당되는 공장의 모든 전기를 다 이 순환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해당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특정 국가, 예를 들면 EU에 있는 국가에 팔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산하는 시설을 이 순환 에너지가 확보할 수 있는 특정 지역으로 이제 회사를 공장을 옮겨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적인 이슈들이 있고요.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는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표현이 이런 게 있었어요. 돈을 버는데 돈은 뭐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런 ESG 경영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돈을 벌 때도 굉장히 잘 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 하면서 벌고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주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 때도 굉장히 환경적인 것도 고려하고 사회적인 거는 기업 내부에 있는 노사관계 그리고 기업이 속해 있는 사회에 기여하는 바죠. 관계까지를 포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버넌스는 기업이 운영을 되다 보면 기업의 주인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분을 많이 가진 대주주가 있을 수도 있고 지분을 굉장히 적게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기업을 경영하는 데는 지분이 많은 사람들의 입김이 많이 적용을 하죠. 그러다 보면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에 비해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액 주주들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잘 기업을 대주주나 소액 주주들도 상당히 공평하게 그 벌은 이익들을 가져갈 수 있게 기업을 운영하는 가버넌스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업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외고요. 그러면 두 번째 육하 넘어가죠. 누가라는 거는 경영하라는 주체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뭐 개인 회사 그리고 법인 이와 같은 거 설명을 했기 때문에
누가라는 거는 이 경영과 관련된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 누가 중에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어떤 누가가 더 중요하느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속적으로 기업이 유지가 되려면은 이익을 낼 수가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이익을 못 내면서 손실을 내면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수입이 발생을 하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 돈을 벌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고객이에요.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을 구매해주는 바로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는 이해가 쉽죠? 여러분도 소비자, 저도 소비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영학이라는 거는 우리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이미 경영학 범주 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일단 존재를 하죠. 이분들이 상품을 구매를 해줘야지 기업은 수입이 발생하고 그 수입을 기반으로 비용을 잘 저희가 운영을 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이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소비자는 어떤 식으로 보느냐? 소비자를 보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소비자를 살펴봅니다. 그러면 하나는 연령대별로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성별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모그래픽스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이제 본인의 혼인 관계를 볼 수도 있어요. 독신으로 있는 소비자가 있을 수도 있고 결혼을 해서 가구를 이룬 소비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꼭 결혼하지 않고 동거 형태로 또 이 같이 공존하는 소비자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소비자의 데모그래픽스 특정 같은 거에 따라 가지고 그 구매를 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들이 듣는 노래랑 제가 듣는 노래는 굉장히 다를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과 제가 하는 게임이 다를 수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조부모님이 또 좋아하시는 노래나 좋아하시는 드라마나 좋아하시는 영화나 좋아하시는 식당이나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이유는 뭐냐? 사람마다 다들 좋아하는 게 그 선호가 다른데 그 선호가 소위 말하는 데모그래픽스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볼 때 첫 번째는 인구 통계학적인 기준으로 많이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지오그래피컬한 위치를 감안을 한 위치를 가지고 또 소비자를 살펴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하나는 아까 선호가 바뀔 수가 있고요. 또 특정한 특색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아까 순천에서 오신 분들 계시는데 순천에서 아까 오셨잖아요. 점심 학교에서 드시죠. 서울에 가서 식당을 가보면은 식당이 식당 같지가 않을 거예요. 반찬도 몇 개 안 주고 그냥 뭐 단무지 몇 개 주고 밥 먹으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왜? 그 지역의 특징에 따라 가지고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음식에 나온 메뉴 종류나 아니면 메뉴의 그리고 그 전문성에 대한 차이들이 막 발생할 수 있고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지오그래픽스 같은 경우는 특정 상품을 사는 데 있어 가지고 요즘은 이제 소위 말해서 배송이 쉬워졌잖아요. 근데 과거에 배송이 잘 안 될 때는 제가 어딜 가야지 그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순천에서 조금 더 가면 여수가 있는데요. 여수에는 게장 맛집 골목이 있고요. 거기 가면은 뭐 장군 게장도 있고 황소 게장집도 있는데 과거에는 거기 가야지 게장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분명히 게장 백반은 12,000원인데 제가 여수까지 가려면은 기차 타고 또 한 1박 2일 정도 해서 가야 되죠. 그러다 보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품에 대한 가치, 선호들이 특정 소비자가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도 차이가 나게 돼요. 그리고 또 그 위치가 사람의 특징들을 얘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이시잖아요. 고등학생들은 대학생과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나이 차이는 1, 2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은 차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을 마실 수 있냐, 뭐 없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차이가 나죠. 저희가 음주가 아마 주류는 한 19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가끔가다 갔는데
그 연령에 따라 가지고 특정 상품을 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왜 19세 전에는 마시면 안 되고 19세 넘어가면 마셔도 되는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근데 그 지역적인 특징이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라는 그 그룹에 따라 가지고 대학교가 있는 캠퍼스와 고등학교 캠퍼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위치에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소득 수준 같은 경우도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이런 특징들을 소비자를 통해서 이제 이런 특징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의 선호를 파악을 하려고 하죠. 뭐 다른 경우에는 이제 소셜 그래픽스는 보통 이걸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그 특징,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뭐 같은 연령대, 같은 성별, 같은 지역에 살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전통적인 것을 추구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힙한 거를 추구할 수도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50대 중후반이고 남자고 한데요. 친구들이랑 같이 노래방을 갔을 때 아직까지도 세 자리를 노래를 부르는 친구들도 있고요. 최근 나온 7만 번대 이후에 있는 노래를 부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비슷한 연령, 성별이지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또 소비 패턴이 바뀔 수도 있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최근 들어서 테크노그래픽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큰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나라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도화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속 인터넷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요, 선진국이지만 런던을 가거나 파리 같은 데만 가도 상황에 따라 가지고 고속 인터넷이 안 되는 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니까 무선 인터넷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은 이제 5G 대부분 5G고 아니면 4G인 LTE를 쓰지만 파리나 런던은 지금도 가도 3G만 커넥션이 되는 이런 지역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 수준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선호 그리고 구매 패턴 같은 경우들이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소비자들을 보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상품을 구매하는 이제 고객이라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 소위 말하는 business to consumer. 이런 ICS 같은 걸 사는 경우도 있고요. 똑같은 ICS를 사지만 제가 우리 회사나 우리 기관에서 필요로 한 ICS를 박스로 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개인한테 판매, 어떤 경우에는 기관한테 판매 이런 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한테 판매하는 거랑 기관한테 판매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날까요? 일단은 구매 단위들이 차이가 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구매를 결정하는 단계가 다를 수 있고 결정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은 제가 목말라 가지고 이 생수를 산다. 그럼 이장혁이라는 사람이 목이 마르네. GS25 가가지고 내 돈 내고 하나를 딱 사면 되잖아요. 제가 다 모든 거를 정보를 찾고 뭐가 필요해서 찾아가지고 가가지고 물건을 사고 돈도 내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급식 아니면 간식으로 물건을 먹을 경우가 있죠. 음식 같은 경우. 먹는 사람들은 여러분인데 돈 내는 건 누구겠어요? 학교가 낼 수 있고. 그리고 그 돈도 뭐 교육부에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는 등록금 같은 경우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결제하는 사람은 학교에서 일하고 계시는 회계 담당 직원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받는 사람은 또 누구냐? 급식을 담당하시는 또 분이 받을 수도 있고요. 마시는 건 여러분이 마시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사서 소비하지만은 그 사고 소비하는 데 들어오는 사람 숫자가 이 기관으로는 굉장히 많고요.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구매 결정하는 다른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고객이 개인이냐 기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과 기관은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개인들은 개인의 특징에 따라서 구매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도 뭐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이 브랜드가 딱 표시 나는 거 있잖아요. 뭐로 저걸 달고 다니겠어요?
그냥 없는 거를 2만 원 더 싸게 주고 살 수도 있고, 그냥 그 브랜드 띄면은 한 5만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는데 그 브랜드 하나 붙였다고 굳이 그거를 돈을 더 주고 산단 말이에요. 왜 사느냐? 그거를 붙은 걸 사면 뭔지 내가 좀 달라질 수 있고 뽀대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개인들은 조금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만 의사결정을 절대 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물건을 사는 거 있죠. 여러분이나 여러분 부모님들 대부분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정도 되는 국민 소득 수준이 되잖아요. 내가 사는 대부분의 물건은 내가 꼭 필요해서 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필요하다라는 뭐냐면 내가 그거 없으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진짜 이제 생수 같은 경우는 내가 불편해가지고 마시는 거죠. 그런데 꼭 생수를 사서 마시지 않아도 되죠. 그냥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는데 그걸 굳이 안 마시고 돈 주고 사서 마신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수돗물 그냥 정수 안 하고 많이 먹습니다. 서울시 상수도 본부에 있는 분들의 그 열정을 믿기 때문에 제가 먹어도 건강에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꼭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두산에서 나오는 물이 있잖아요. 백두산에서 받아가지고 파는 백산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버틀링에 넣어가지고 배를 실어서 한국까지 가져온 거예요. 중국에서 백산수. 뭐 그거보다 더 심한 경우 있죠. 에비앙, 알프스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플라스틱에 넣어가지고 배로 해가지고 한 달 이상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거를 왜 그 물이 진짜 신선할까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하지만 사고 마셔요. 꼭 필요한 것도 진짜 거진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사람들이 돈 내고 사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소비자들이 특히 국민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구매는 대부분이 내가 필요하기보다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마케팅 교수인데요. 이제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존재하는 거예요. 뭔가를 붙여주면, 뭐 보여주면, 심지어는 여러분들 전화 걸 때도 우리나라에서 있는 이동통신사 중에 SK텔레콤은 전화 걸면 딴딴따단딴 소리 나잖아요. 그거 왜 나게 하겠어요? 나 SK텔레콤 쓰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소리로 식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종류의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비싼 가격을 내고도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과 기관,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기업 내부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특히 이제 뭐 영어로는 저희가 탑 매니지먼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C로 시작한다고 그래서 뭐 chief, 뭐 그래서 C 레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임원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임원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에도 특정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제 등기가 된 register된 그런 임원들이 있고요. 그 중에 대표하는 임원이 이제 등기 이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원이라고 이야기해서 뭐 상무, 전무, 부사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직책이고요. 실질적으로 기업의 등기 이사는 굉장히 적어요. 10명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주 큰 회사들도요. 그 회사를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하는 직접적인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경영을 하는 분들도 특징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책임의 범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특히 근무 형태 같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상근직, 항상 근무를 하는 상근직도 있고요. 또 기업에는 특정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비상근, 비상무, 항상 있지는 않으나 뜨문뜨문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 그런 또 직책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가게 되면 직원들이 있죠. 직원들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 직군들이 있는데요. 그 직무에 따라 가지고 인사 담당, 인사라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를 뽑고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사람을 승진을 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은 이제 해지를 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하는 그런 직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있고요. 재무는 제가 파이낸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돈을 다루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재무와 회계를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회계 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어떤 식으로 돈이 쓰여지는지를 보는 게 많고요. 반면에 재무다 그러면은 필요한 돈이 있는데 그런 돈을 어떻게 조달을 하고 이걸 관리할 것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회사가 올해는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다 보니까 수입은 100인데 지출이 500이 됐어요. 그럼 400에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400만큼의 현금 흐름이 모자라는 거예요. 수입이 죽으니까. 돈은 내가 500을 써야 되는데 벌 수 있는 돈은 100밖에 없어요. 400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400을 메꾸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은행 같은 데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인들이 400을 출자를 더해가지고 돈을 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에 있는 주인들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지고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가져올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종류의 돈의 흐름을 관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운영을 하는 업무들이 이제 재무에서 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제가 담당하고 있는 마케팅 같은 경우는 아까 있죠. 어떤 제품을 기획을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누구한테 어떻게 판매를 할까라는 경우를 하고 있고 그 판매 부분은 조금 더 특화돼서 영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상품을 판매를 하다 보면 이걸 만들어야 되죠. 생산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생산 중에서는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물건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산에 들어가는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를 조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구매라는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뿐만 아니라 조달한 원부자재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운반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물류라는 기능을 이제 생산이라는 큰 범위에서 담당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거를 바로바로 만들 수는 없죠. 그리고 세상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추이를 따라가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연구 활동을 하게 됩니다. 리서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리서치만 하지는 않고 조금 더 그거를 실제 쓸 수 있게 개발, 디벨롭먼트까지 해서 보통 그래서 그거를 연구 및 개발, R&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계신 부모님들이 이제 기업에서 활동을 하시면은 크게 봤을 때는 이와 같은 직무 중에서 하나를 담당을 하시거나 뭐 순환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직무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 경우죠. 또 뿐만 아니라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있으면 이 고용주가 있고 거기에 있는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그 노동자의 어느 정도의 노동권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라는 게 굉장히 자유롭게 결성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언제인데요. 언제라는 건 시점인데요. 시점은 경영을 하는 데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 과거에 있는 것들은 다 현재 누적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기업을 10년 전에 창업을 해서 10년 동안 열심히 이익을 내가지고 쭉 돈을 벌어왔다. 그러면 그래서 만을 벌었다. 그럼 만의 이익을 낸 걸 가지고 다 회사가 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그 만을 주주들한테 다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배당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다 얼마 정도 출자를 했으니까 만을 다 해서 지금 돈이 남은 이익이 누적된 이익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서 현재까지는 운영이 되는 건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이제 미래가 생기는 거예요. 과거 일은 다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더 보기가 쉬워요. 근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오지 않은 거니까 나름대로 다들 생각이 다르고 미래를 보는 입장들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업도 여러 가지 각도에 따르고 방법에 따라서 이 기업이 과연 미래에 얼마 정도 지속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을지는 다 의견들이 달라요. 그런데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된 주식회사들은 그 회사의 주식의 상당 부분들이 사고 팔립니다.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제가 원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8만 원에 사고 싶다. 그러면 어떤 분이 나는 8만 원이면 팔고 싶어. 그러면 거래가 성사가 되어가지고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8만 원에 사고 그분은 8만 원 수입이 생기는 이런 거래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 8만 원이라는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는
오늘 삼성전자가 이익을 내는 것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익을 낼 것을 감안을 해서 기업의 가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가치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기관들마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가 다 개인별로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기업의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이 회사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겠죠. 팔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고 싶다는 사람들은 금액을 더 높여야지만 이제 거래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미래를 보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그럼 뭐에 따라 결정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만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익을 낸다. 근데 내년에 10,000원이랑 지금 10,000원이랑은 가치가 다르죠. 왜? 지금 있는 10,000원을 가지고 가만히 정기 적금을 들어서 5%의 이자를 받으면 내년에 이게 1,500원이 될 거니까요. 뿐만 아니라 돈의 가치는 물가에 따라서도 또 변동이 돼요. 물가가 변하지 않으면 올해 10,000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이 내년에도 10,000원 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똑같은 새우깡을 사더라도 볼륨이 쭈그러들거나 아니면은 봉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발생될 수익을 현재 가치로 전환하는 일을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거를 저희가 할인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미래 가치를 100짜리, 10,000짜리를 오늘 만으로 딱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이자도 생각하고 물가 상승률도 생각하고 다른 요인들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싸게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 미래에 발생할 시간을 가지고 해서 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보험회사 같은 데예요. 보험회사에서 생명보험도 판매하고 손해보험도 판매하잖아요. 그럼 무슨 기준으로 하겠어요? 미래에 발생할 일들을 예측을 해서 이장혁이라는 사람이 아반떼라는 차를 타는데 1년 동안 잘 타고 다니면 평균적으로 사고를 나거나 그래가지고 수리비가 60만 원 나오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 그 60만 원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자기네 관리비에서 8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받아야 되겠네. 그러면 내가 20을 남겨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하는 데가 손해보험 회사고요. 그리고 생명보험 회사는 그보다 더 오랜 기간을 들고 특정 사람이 지금 10대 후반의 여자분이 앞으로 몇 년 정도를 더 살까? 그러면 그때 사망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될지 그러려면 한 달에 보험료를 5만 원씩 내면 적당할까? 아니면 8만 원씩 내야 될까? 사망보험금을 1억 원을 준다면 그 기간은 30년으로 할까? 20년으로 할까? 10년으로 할까? 이런 시간적인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가 있어요. 보험에서는 그걸 계리라고 그러는데요. 잘 안 쓰는 단어죠. 악추아리아라고 그래가지고 미래에 발생할 그럴 수익과 비용들을 추산을 하는 거를 전문적으로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그리고 전문적으로 그 자격증이 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가치를 현재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특정 기업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의사결정을 어느 정도 시간을 놓고 결정을 할 거냐라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기간을 짧게 보고 길게 본다, 장기, 단기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산업의 특징에 따라 가지고 단기를 3개월 이내, 3개월 이상을 장기로 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변화가 많은 산업에서는 반면에 변화가 적은 산업에서는 단기를 한 3년 이내로 보고 3년 이상을 장기로 보고 의사결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이 이 경영에 관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장소죠. 어디서라는 거는 크게 봤을 때는 기업이 활동을 하는데 활동을 하는 운동장이 어디냐는 거예요. 동네에서 조그만 사업을 한다? 그러면 지역 상권이 될 거고요. 아니면 서울시나 아니면 순천시나 아니면 부산시에서 한다면 시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이라는 국가 단위에서 할 수도 있고 몇 개의 국가의 연합체가 있는 유럽 연합 내에서 내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생으로 다 글로벌로 할래 라는 이런 시장에서의 그 시장의 범위에 따라 가지고 기업이 하는 활동과 의사결정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까 누가라는 것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만 사업을 한다 그러면 한국말만 하는 사람만 다 구성원으로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외를 시장으로 삼아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한국말만 해가지고는 기업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겠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시장의 범위는 경쟁의 정도가 얼마만큼 세냐 약하냐, 그래서 공정한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냐라는 거죠. 특정 사업자가 너무 시장을 압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하는 의사결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특정 사업자가 가격을 정하면 다른 사업자들이 따라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특정 업체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가 있고 결국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상당히 비싼 금액을 주고 해당되는 서비스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고 있는 굉장히 매일 쓰고 있는 상품 중에서 이 공정 경쟁 이슈가 굉장히 강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무선통신 서비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업체가 3개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제 알뜰폰이라는 서비스가 생기긴 했고 지금 4통 네 번째 이동통신사를 선정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국내에 있는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서비스인데 그걸 판매하는 사람들은 3회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회사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강하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너무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공정 경쟁 이슈가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사업을 하는 데서 시장 범위를 어떻게 보냐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시장 범위를 아까 글로벌로 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이동통신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별로 존재가 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범위라는 거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투자라는 개념을 했을 때 보면은 이렇게 투자라는 게 다 특정 국가에서만 있는 돈이 그 특정 국가에 있는 기업에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돈이 중국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한국에 있는 돈이 미국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유럽에 있는 투자자가 돈이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 이슈 같은 경우도 이 어디서 위치에 따라 가지고 시장 범위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많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리는 하나는 경쟁을 해칠 경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벌금을 내야 되죠. 범칙금을 정하는 겨.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뭐 공정 경쟁을 해쳐가지고 얼마 정도의 벌칙금, 부가금이 이제 돈이 부과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국내 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업자들이죠. 그리고 또 이런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 단위에서 경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위에서 다양한 종류의 이제 혜택들을 제공을 하죠. 법인세를 깎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고용을 촉진하면은 그 고용과 관련된 사회 부담, 사회 비용, 소위 말하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그 사회 4대 보험 같은 경우 비용들 줄여주는 이런 혜택들을 또 주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 어디서라는 위치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들이 발생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면은 기업 전략적인 측면이죠. 왜 이 어디서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죠. 회장 범위를 보고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갈 거냐 말 거냐. 왜 그러냐면은 특정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시장이 포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수입 자동차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우리나라의 수입 자동차 비율이 새로운 자동차 판매하면은 1%가 안 됐었어요. 100대 팔면 한 대 정도가 수입차. 근데 지금은 자동차를 국내에서 한 100대 팔면은 한
수입차 비중이 한 20%가 넘어갈 거예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입차들이 소위 말하면 시장 침투를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국내에만 물건을 팔게 되면 당연히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생기죠. 물론 처음에는 우리나라만 해도 괜찮아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1년에 판매하는 총 판매 대수가 10만 대에서 100만 대로 증가하면 10배가 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사업을 해도 제가 매출을 10배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이제 살 만큼 사람들이 다 사고 교환하는 수요까지 다 봐도 1년에 팔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우리나라에서 200만 대다. 그럼 아무리 제가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 팔아도 200만 대 이상은 팔 수가 없죠. 그러면 비싸게 만들어서 또 매출을 늘릴 수가 있어요. 자동차 값을 올려서.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게 막 1년에 2배, 3배씩 늘 수가 없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3% 정도밖에 늘지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생각할 수 있는 건 결국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는 거죠. 다른 나라로 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카테고리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새로운 시장을 갈 때는 내가 혼자 직접 가가지고 직접 회사를 차리고 거기에서 물건을 팔 수도 있고요. 반면에 현지에 있는 좋은 파트너와 합작을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조인트 벤처라는 거죠. 합작 회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을 들어갈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유사한 업종에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함으로써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시장을 침투하는 이런 전략들을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사 결정들이 경영과 관련들이 어디서라는 주제와 연결돼 가지고 진행이 되고요. 뭐 사족을 하나 붙이자면은 이 어디서는 과거에는 타 물건들을 오프라인에서만 판매를 했었어요. 온라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 이커머스라는 게. 하지만 이커머스가 생기면서는 이제는 판매하고 있는 장소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게 꼭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충분히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온라인 판매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매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다 어렵죠. 전에는 고객이 10명이 다 매장에 와서 샀는데 이제는 고객 중에서 5명만 매장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총액이 줄어드는 거죠. 나머지 5명은 그냥 배송을 시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이 어디서의 질문이 특정 시장에서의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그런 추세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관련된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온라인으로 사업을 주로 한다, 물건을 팔고 있다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어도 계속 규모가 클 수가 있는 반면에 오프라인 매장을 중점적으로 한다. 그럼 물론 오프라인 매장도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잘 되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되는 산업에서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는 게 어려워지고 있죠. 이런 거를 보통 저희가 이제 추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어떻게 보면 본론인데요. 뭐를 하느냐? 뭐를 하는 건 되게 다양한데 크게 봤을 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기업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을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프로덕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품을 크게 나눈다면 제품, 실체가 있는 goods와 그리고 이제 실체가 없는 무형물인 서비스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당되는 상품에다가 그냥 팔 거냐 뭐를 붙여서 팔 거냐라는 또 이슈가 생깁니다. 그때 뭐를 붙인다라는 거는 대표적인 게 이제 브랜드 활동을 한다고 그래요. 브랜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브랜딩은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마케팅의 이제 일부 분야입니다. 똑같은 상품을 팔 때 노 브랜드로 팔 거냐, 아이시스를 붙여서 팔 거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해당되는 브랜드가 얼마만큼 식별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브랜드 이름이 특정 상품군을 대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마 별로 안 쓰는데요. 퐁퐁. 그 세제를 그 주방 세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퐁퐁했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티슈 같은 경우는 그냥 클리넥스라고 부르죠. 클리넥스는 이제 각 화장지가 아니라 그냥 특정 킴벌리 클락의 브랜드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클리넥스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안 쓰겠지만 인강하면은 요즘 인강 줌으로 하는 경우 많나요? 줌으로?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온라인 화상 회의 서비스인데 이걸 특정 기업의 이름인 줌으로 해가지고 그냥 우리 줌 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특정 브랜드가 상품의 범주, 캐테고리를 대변하는 정도까지 일반화된 경우들도 가끔 나오고요. 반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이제 캐테고리를 대표하는 거는 만들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서 내 브랜드가 추구하는 그 성향을 소비자들한테 각인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브랜드는 이런 브랜드야 라는 거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새겨주는 거죠.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새기고 싶은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브랜드는 굉장히 혁신적이다. 그래서 이노베이티브 하다라는 거를 추구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쪽에 이제 의사소통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이노베이티브한 브랜드들은 몇 개 없죠. 한 번 되면 좋은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반면에 이제 상품의 특징에 따라 가지고 그 특징에 필요한 특정 이제 성격들을 강조하는 그런 브랜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볼보는 굉장히 오랜 동안 볼보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각인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제 이게 세상이 바뀌면서 자동차가 안전은 그냥 기본으로 돼야 되는 세상이 지금은 됐는데 한 30년 정도만 해도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안전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똑같은 충격을 받아도 어떤 차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경상을 입을 수도 있지만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보는 그 당시에 소비자들이 관심이 많았던 안전이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식의 브랜딩을 했었고요. 초코파이 같은 경우, 초코파이는 오리온의 브랜드인데 롯데에서도 초코파이를 팔죠. 그래서 초코파이는 한 15년 정도 전인가 20년 정도 전부터 정이라는 한자어를 쓰면서 초코파이는 그냥 그 초콜릿으로 만든 이 케이크가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초코파이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언제 초코파이를 먹었고 어떤 경우에 먹었냐. 아직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라 괜찮은데 남자분들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군대를 가게 되죠. 군대를 가서 먹는 초코파이가 주는 그 짜릿함, 애틋함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굉장히 많이 각인시키는 목적으로 이제 브랜딩 활동을 하는 게 바로 이 무엇을 하는 활동을 또 하게 됩니다. 좀 더 거기서 확장한다면은 이제는 단순히 보여주고 식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경험을 제공하느냐라는 측면으로 가서요. 이제 고객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커피는 안 마시는 경우 많죠. 아직은 카페에 가면은 근데 어떨 때는 스타벅스를 가고 어떨 때는 EDR을 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스타벅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초코민트의 그 원가, 원재료의 품질과 EDR에서 판매하고 있는 초코민트의 원가 그 품질이 그 정도 가격 차이를 나게 할까?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소비자들이 특정 매장을 가는 걸 선호하는 거는 단순히 제품이 주는 기능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그 매장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경험적인 혜택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까지를 포함을 해서 고객 경험을 전달하는 작업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경우는 잘 해야 된다 라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 경영을 잘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을 집어넣자면은
어떻게 하는 거에 가장 요즘 관심 있는 거는 과거에는 우리가 수동으로 하고 수동화라는 걸 자동화를 했는데 이걸 자동화한 거를 조금 더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화하는 거다. 디지털화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요즘 이제 카페나 이런 데 식당 가면은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는 거 있잖아요. 가장 되게 최근에 시작했어요. 전에는 다 매장에서 말로 주문을 했죠. 굉장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근데 이거를 앱으로 주문할 수도 있고 키오스크를 써가지고 디지털화를 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사례 같은 경우는. 이러면서 업무가 진행되는 단계들을 조금 더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소비자를 대하고 있는 접점에서도 발생하고요. 뿐만 아니라 생산 시설에서 디지털화하는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또 이슈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듣는 걸 거예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같은 경우죠. 과거에 비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쉽게 쌓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접속을 하게 되면 저희가 모바일 디바이스나 픽스 디바이스로 접속을 하게 되면 다 접속 기록들이 남죠. 통화를 하면 통화 기록들이 남고 결제를 하면 결제 기록들이 납니다. 여러분들 카드 쓰게 되면 SMS로 문자가 날라오죠. 어디서 어느 매장에서 몇 시에 얼마를 썼다.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편리하게 고객들한테 경험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경영하는 측면에서의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가는 이런 빅데이터.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머리를 써가지고 사람이 다 계산해서 준비하고 기획해서 하는 것보다도 컴퓨터를 써가지고 알고리즘을 써서 많은 데이터를 입력을 시키고 학습을 시켜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비슷하거나 거진 가까운 거를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이런 분야들이 경영학에서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있는 분야별 전공 외에도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는 그런 분야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더 개량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과목들도 많이 지금 개설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지막 빅데이터와 AI 나오면 로봇이 나오겠죠. 물론 AI 같은 경우는 아까 챗GPT 같은 챗봇도 생겼고요. 생성형. 그리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물리적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업무를 이제 사람이 아닌 로봇이 하는 것으로 대체들을 조금 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 병원 같은 경우도 간병인 분들이 과거에는 환자가 있으면은 간병인이 한 명씩 있어야 되는데 이제 환자를 옮겨주는데 조금 더 용이한 그런 로봇들이 이제 조금 들어오면서 이제는 한 번에 간병인이 3명의 환자를 볼 수 있는 이런 식의 이제 프로세스를 좀 더 혁신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 실생활에도 요즘은 가시면 식당 같은 데도 이제 로봇 서빙 로봇들이 있어가지고 뭐 무거운 음식물 같은 경우는 뭐 테이블까지 달려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조금 실생활에 자꾸 들어오죠. 그래서 학교 경영학 관련해서는 우리가 로봇을 직접 배우지는 않지만은 특히 이제 생산 단위 또는 이 서비스 하고 있는 서비스 현장 오퍼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로봇이 조금 더 적용이 되고 효율을 높이고 뿐만 아니라 효율만 높이는 게 아니라 편의성까지를 같이 추구하는 이런 분야들이 최근에 들어서는 과목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경영학 실습 같은 경우를 통해서도 많이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오늘 이제 경영학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후에 궁금한 거는 저희 인재개발원을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